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변론 기일이 다시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자 이번 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신문 일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헌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을 엽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후 2시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가 진행된 구체적인 경위나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 등에 대해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3시 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대통령 측, 오후 5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측 증인으로 각각 헌재에 출석합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기일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심판정에 섭니다. 자, 예정된 변론 기일은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헌재가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헌재는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후로는 아직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헌재는 변론 종결 여부에 대해선 알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8차 기일에도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측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이번 주에는 종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기각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등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는데 이들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이번 주 변론을 진행하면서 추가 기일 지정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변론 기일도 예정이 돼 있죠? 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회가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재개합니다. 헌재는 애초 지난달 한 차례 변론을 거친 뒤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당사자인 최대행 측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변론 재개를 거듭 요청했고 헌재는 선고를 미루고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2차 변론 기일에선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재개하는데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등 청구 자체의 적법성이나 마 후보자 임명에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내일 7차 변론 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전 장관이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위원 대부분이 계엄에 반대했다며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계엄 연구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께서 어떤 의견 표명을 했는지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죠. 그러나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되고 국회에서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이어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모든 증언 거부하려고 뭐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국민 혼란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며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겁니다. 이런 흩어진 조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들께서 더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에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주 신문과 반대 신문을 2번씩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은 물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장관이 연루된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를 공소 사실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탄핵 심판에서도 침묵을 지킬지 아니면 자신의 형사 사건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입을 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접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입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청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인데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일정에서 마지막으로 증인대에 오르는 인물은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이 아닌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이거는 직권 신문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주로 물을 거고요. 따라서 청구인, 피청구인은 보충 신문을 하시는 걸로 해서 각 15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 단장은 계엄 해제 의결 직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를 바로 부대원에게 전달했던 조 단장은 잠시 후 시민들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기존 명령을 취소하고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국회의사당 출입기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길을 터주라 이렇게 변경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헌재가 조 단장을 증인으로 부른 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했는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앞서 증인석에 앉았던 일부 군 지휘부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 지시를 받았는지 등 핵심 질문 대부분에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대통령의 지시를 들은 다음에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에게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라고 지시했죠. 그 부분도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만큼 오는 13일 헌재에 출석하는 조 단장의 증언은 내란 핵심 쟁점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헌재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재판은 사법살인이나 다름없는 중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지난주 헌재 재판에선 내란 몰이로 탄핵을 촉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메모나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진술과 증거가 속속 제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 당시 적었던 메모 원본은 구겨서 버렸다고 한 진술을 두고 오염된 메모 논란을 자초했다며 곽 전 사령관과 함께 당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의원들이 오늘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이철규, 박성민, 정점식 의원도 함께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지난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지난 7일엔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각각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후 정치인 접견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여론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의 탄핵 반대 집회 참석과 윤 대통령 접견을 극우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은 극우인 거냐며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극우 개신교 세력으로 분류되는 종교단체가 개최한 대구 집회에 현직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회에선 사법부 공격과 부정선거 음모론도 난무했는데 여당은 당 지도부가 불참했다는 식으로 비겁하게 둘러댄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추경호 의원 등 원조 친윤계의 대통령 접견 예고를 두고도 이전 메시지를 보면
극우 선동을 위한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당도 똘똘 뭉쳐달라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극소수에 불과한 극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선동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사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수차례 접견한 사실에 옥중 전략회의라도 여는 거냐며 회유나 입막음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판하면 내란 선동이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은 극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가 대폭 늘어나자 국민 갈라치기를 하는 거라면서 국민을 악마화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과 수사를 운운하며 겁박하고 국민을 억압할수록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더 커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비판도 이어갔는데 김기현 의원은 짧은 증인신문 시간과 윤 대통령 반대 신문권 제한 등을 문제 삼으며 헌재가 사법살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달라졌다며 위증 고발은 물론 증인 매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의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와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 진술의 진위 공방까지 국민 여론이 탄핵 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 탓인지 정치권의 장외 여론전이 헌재 법정 공방보다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며 AI와 바이오,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육성 정책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이어 기후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하고 국가적 지원을 주장할 예정인데 추경 편성 언급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또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주권자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제 두 번의 변론 기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8차 정도까지 이제 오면 어느 정도 실질적 진실이 가려질 걸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네. 않았어요. 실제로 5, 6차 그 심리를 통해서 오히려 그 주요 증인들의 어떤 그 증언들이 혼선을 빚거나 그다음에 진술 오요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오면 오히려 더 약간 그 시계 제로의 상황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이제 사실 민주당의 내란죄 프레임이 초반부터 먹혀들면서 굉장히 헌재 재판에서도 속도가 붙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양상이었는데 네. 실제 주요 관련 증인들의 얘기들이 좀 엇갈리고 번복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심리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다 더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헌재의 노력과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여론이 지금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광장에 그런 어떤 숫자로도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헌재가 이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쓸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8차, 10차 이렇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많은 분들이 사후적 공감을 할 수 있거나 사후적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보다 좀 충실한 심리가 필요한 시기에 지금 분수령이 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론기일 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오히려 시계제로 상태다라고 평가를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6차까지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 발뺌을 하고 또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이 체포해라, 끌어내라, 또 서버를 확보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예하부대 또 부관 지휘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또 발뺌을 한다 그렇더라도 실질적 진실이 가려지지는 않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네. 지금의 7, 8차 과정이 아직 남았지만 지금까지의 그런 그 주요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고 넘치는 국헌문란의 실체적 증언과 진실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는 탄핵 심판의 판결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내일 증인으로 나오는데 국회에서는 증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일은 좀 유의미한 증언을 할까요? 글쎄요, 정말 많은 관심이 여기 쏠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핵심적인 두 사안이 이상민 장관에게 지금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그 국무회의가 과연 그러니까 시작될 때 그 요건이 적법했느냐. 네. 실제 그 행안부 의정관은 모든 국무회의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어디 보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헌재 통보한 바에 따르면은 국무회의록 자체를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이미 보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것이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여부를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이상민 장관이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이 출두해가지고 국무회의에 이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발언했는데 네. 과연 이 부분이 이제 누구일까라는 이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이라는 얘기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물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 여부겠죠. 소방청장이 국회 발언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이 얘기인데 이상민 전 장관은 이후에 어떤 국회에서 초반에는 좀 답변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본인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전혀 하지 않았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 여부는 계엄의 어떤 그 적극성 여부를 그다음에 이제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네. 이상민 장관의 저는 그 진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상민 장관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그 증언 거부를 또 하겠다 그러면 또 그것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좀 말하자면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헌재 그 재판관들은 주심리 재판 그다음에 반대 신문 등등을 통해서 계속적인 질문을 하지만 저도 이상민 전 장관이 참 답변할지 여부는 저도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네. 관심만 가지지 제가 예상이 참 어렵다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나와서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무피권을 행사를 할 것 같아요. 또 국무회의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당시에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 뭐 이런 식의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계속 한다 그러면 그럼 재판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계엄이구나 이렇게 판단할까요? 저는 아무리 묵비권을 행사하고 본인에게 유리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 이번 계엄이 위헌적이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명령했고 그걸 들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있고 또 국무회의에 대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관들이 국무위원들이 사실상 국무회의는 없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민 전 해안부 장관이든 또 지난번처럼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발뺌을 한다 치더라도 실질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 있습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인데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러니까 사실상 현장에서의 군을 지휘했던 사령관이죠.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제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사령관은 이 사령관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시를 이행했던 현장 지휘관이 바로 이제 그 조 대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연 조 대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왜냐하면 지시한 적은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내가 발언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장에서 그것을 병력을 통제하고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그 현장 지휘관이 여기에 대해서 만일 입장을 밝힌다면 이거는 헌재에서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양쪽의 소추인단과 변호인단이 아닌 헌재가 직접 증인으로 신청했고 그다음에 증인으로 요구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네. 조성현 대령이 과연 저는 이런 기존의 국회 발언에 대해서 계속적인 자기 입장을 견제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진우 전 사령관처럼 나와서 진술 거부를 하거나 혹은 혹시 또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그때 국회에서 했던 얘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또 이 전체 흐름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주에선 사실 어찌 보면은 이상민 전 장관보다도 실제적으로 조성현 대령의 진술이 어쩐 이 8차, 7, 8차를 통해서 가장 어떤 흐름을 좀 좌우할 수 있는 현장 지휘관의 의견이었고 또 그 지시를 이행했고 또 거부했다라는 구체적인 국회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네. 조성현 대령의 저는 그 발언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기 때문에 주로 재판부가 질문을 할 것으로 보여요. 네, 저도 탄핵 심판의 마침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네. 앞서서 제가 여러 차례 실체적 내란 행위의 증언과 증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그동안에 수사된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특히나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것과 관련돼서는 특전사와 수방사와 관계된 증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또 체포해라 그리고 서버 확보 관련 선관위 서버와 관련돼서는 방첩사에 관련된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전단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방청이 있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실체적 행위거든요. 그럼 이 실체적 행위의 당사자들을 다 불러 모을 수는 없어요. 형사재판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헌법재판으로서의 어떤 상징적 의미로서 그런 실체적 행위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국회의원들의 행위를 갖다가 막으려고 했던 대표적 시도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의도, 목적이 있었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또는 김영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사령관으로부터 수방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들은 조성현 경비단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본인이 체포하지 마라. 그거 이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성현 제1경비단장의 만약에 증언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경우 그동안 국회에서 했던 얘기 또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했던 얘기와 더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마저 이 증언이 이루어진다면 실체적 행위로서의 국헌문란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네.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 심판의 마침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을 냈습니다. 헌재가 신속 심리를 앞세운 졸속 심리를 우선하고 있다면서 공개법정에서 나온 증언보다 검찰 조서를 토대로 재판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검찰 조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도 명시되기 있기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왜냐하면 헌재에 대한 방식이 별도로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의 동의가 있지 않는 조서는 그게 이제 증거 채택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네. 왜 그거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 심리의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헌재는 이상하게 자 지난번에 이제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냐 마느냐 가지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그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뺐는데 아직도 여기서 지금 벌써 6차가 진행됐는데도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헌재 마음대로 헌재가 편의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과연 맞느냐. 헌법재판이라 하면 사실상 우리 헌법의 가장 최고위에 있는 그걸 해석하고 그걸 다루고 거기서 결정하는 건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이 이걸 하거든요.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근데 헌법재판소를 미국에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팔리시 메이킹이라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게 국민적 합의를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판단과 재판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을 과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2018년에 김명수,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임명한 김명수 원장도 이런 얘기, 대법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판사들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을 때 재판은 물론 결과적으로도 절차적으로 공정해야 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 아주 얘기를 명언을 남겼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지금 적용이 돼야죠. 지금의 헌재 심리가 정말 공정하게 보입니까? 그런 반문에 대해서 헌재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과정에서의 절차적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네. 보완해 주는 거 이게 저는 헌재 지금 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 조서를 기준으로 삼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헌재의 불만을 드러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거다 이런 지적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하셨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50개국의 연방 국가입니다.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갖는 법원의 특징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과 다른 점은 그것의 하나하나의 어떤 증거, 이것의 사실 유무를 따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복수의 증언과 복수의 증거가 있다면 그 흐름과 의도를 갖다 거기서 읽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복수의 관계자들이 예를 들어 국헌문란의 어떤 행위들을 했고 그것과 네. 관련된 증언을 했다면 그것이 어떤 의도성이 있었는지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형사재판의 증거로서 채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취지가 있는 거고 또 반대 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게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에게만 강요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국회 측에도 똑같이 반대 신문을 할 자료를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에 공평하게 시간도 똑같이 공평하게 했고 그다음에 하루 전에 신문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이 신문 사항은 헌법재판소 측이 밝혔듯이 이것을 갖다가 증인들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의 재판을 갖다가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에서 요청이 왔답니다. 관련된 영상을 틀어야 되는데 그 영상을 틀기 위해서는 내용 어떤 질문을 할지 알아야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서 틀어주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루 전날 하도록 요구를 했고 이 받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에 즉 변호인단과 국회 소추단 양쪽에만 공유가 되지 증인들에게는 일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공정성의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재판의 실무적인 문제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따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생채기 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추가 변론기일이 정해질지 관심인 가운데 나경원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의 답정 탄핵 재판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추가 변론기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한두 차례는 더 열릴 것 같아요. 네. 아직 증인으로 확정되지 않은 한덕수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두세 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여론도 지금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그리고 증인의 숫자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하면 숫자가 다소 좀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9차 또는 10차 정도까지는 변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미 헌법재판소가 기울어져 있다, 편향적이다 이 주장은 뭐 일관되게 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수처도 편파적이라고 그러고 서부지법도 편파적이라고 그러고 중앙지법도 편파적이라고 그러고 구속 기소를 한 중앙지검도 편파적이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거기에 항의했던 시위대에 대한 경찰도 대처도 편파적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헌법재판소마다 편파적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다 종합하면 뭐라 그러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질서와 사법기관을 다 편파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헌법기관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고 사법 정의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여권의 중진 의원으로 여권의 대표로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여권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와 유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네, 홍장원 또 곽종근 이 두 인물의 증언이 지난 5, 6차 변론에서 좀 달라진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진술이 오염됐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내란 프레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두 사람을 당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충분히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이 사태 초기에 싹 다 잡아들여 이 얘기가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동훈, 이재명을 또 체포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그 얘기 하나만으로 사실상 국민들이 동의하는 지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당이 분열되는 동기도 제공했어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최초에 메모했던 메모지는 없고 구술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보좌관에게 작성시켰고 자기는 왼손잡이라서 글씨가 삐뚤빼뚤해서 잘 못 알아봤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 수첩이 이 메모가 최초에 공개된 거는 홍장원 전 차장이 아니라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거예요, 민주당. 네. 그리고 거기다 게다가 이제 곽 전 사령관은 가장 먼저 그 사실을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왜 그것이 수사기관이라든가 우리 사법기관 쪽에서 최초 증언이 나오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최초 공개가 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좀 시간이 좀 지나와서 또 다시 한번 한 두 달 지나서 보니까 말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고 말이 바뀌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장 중요했던 분수령을 이루거나 중요한 어떤 변곡점을 이루었던 이 주요 증인들의 발들이 이렇게 뭔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헌법재판관조차 지적을 하니까 제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아니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기억을 사실 그대로 하는 것이 이게 무슨 해석의 영역입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무엇인가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도 17차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8번 하고 나서 벌써 종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서둔다는 그런 또 우리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헌재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 편향된 공격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책임 있는 답을 좀 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김병주 의원 또 박선원 의원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라고 봐요. 만약에 홍장원, 곽종근 이 두 사람의 증언과 진술이 계엄과 내란의 어떤 유일한 증거고 유일한 증언이었다라면은 이분들의 단어 하나가 바뀌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체포와 관련돼서는 방첩사의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아서 이것을 갖다가 경찰과 계엄군에 유포를 한 당사자가 이미 증언을 했어요. 즉 실체적으로 당시 계엄 당시에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실체적 진실이 이미 밝혀져 있는데 홍장원, 곽종근 이 두 사람의 진술 중에 특정 키워드 하나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바뀔 수 있죠. 그것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증언의 요지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오염됐다, 뭐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체포 지시를 들은 수많은 계엄군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귀는 다 무슨 조작된 겁니까? 이것이 공작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만이 유일한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분들의 발언을 갖다가 물고 뜯고 또 이것이 공작이라고 주장한다 손 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실제적으로 체포 지시가 내려졌고 그 체포 지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왜 체포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엄 포고령 어겼으니까 체포하려고 했겠지.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포 지시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노력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 의원 5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옥중 정치로 활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일부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러면 윤 대통령이 지금 수사 재판 받거나 아니면 헌재심리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것, 뭐 휴대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유일하게 사람을 만나서 접견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거나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서도 국가 원수의 신분인데 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옥에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그게 온당한 건가요? 저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아직도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에 소속된 사람이 1호 당원을 가는데 다만 당의 대표와 당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공적인 직위를 가진 분들이 자주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사적으로 그다음 과거에 원내대표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과거 당정 협의도 같이 했던 그런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면회 가는 것까지 옥중 정치다, 접견 정치다,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다. 전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봐요. 대통령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으로는 방어권 차원에서 본인의 그런 어떤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지만 자연인 윤석열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그러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민생을 걱정하는 그 발언조차도 마치 무슨 국정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대통령을 저는 정말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손발 묶어서 감옥 안에만 둬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물론 이제 이분들이 만나고 나서 이제 전언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언을 두고 얘기가 많은데 그 만나고 나서 그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한 전언도 하지 않는다면 왜 면회를 또 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야지 마치 옥중에서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막후에서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도한 프레이밍 씌우는 건 좀 중단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면회 이후로 당 인사들 면회를 최소화한다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도 언급을 했는데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신경을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나는 안 갔으니까, 나는 집회에 참석 안 했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면회했으니까 이러면서 면피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사법부의 불신을 조장하고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서 충성을 갖다가 다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내란 우두머리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국론을 갖다가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국민의힘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대한민국의 혼란을 더 대한민국 자체를 갖다 흔드는, 근간을 흔드는 그런 혼동행위를 갖다가 여당이 촉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과 우려를 저는 여당 지도부가 새겨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연설 주제가 경제 회복과 성장인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그 집권의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더라고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대선보다는 탄핵에 대한 심판, 내란에 대한 심판이 우선이다, 이렇게 대선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지만 네. 이미 이제 사실상 정치권의 분위기는 대선으로 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들의 불안과 또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플랜과 또 국민에 대한 안정감을 줘야 된다, 이런 요구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불안과 민생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비전을 갖다가 민주당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게 사실상 이제 대선의 출마 선언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도 우클릭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오늘의 국회에서 말한다고 그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 대책, 그리고 민생 대책, 이런 것들이 당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는 게 앞으로 민주당이 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이른바 그 우클릭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조급증의 발현이라고 봐요. 지금 보면은 대권 청사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네. 마치 집권해서 내가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비전 청사진을 내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 정부가 달라진 게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에서는 전혀 민생입법에 동조할 김이 없고 반도체 특별법도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가지고 과연 정말 달라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사람이 바뀌었을 때는 그것이 행동으로 가고 정책으로 가고 그다음에 제도로 갔을 때 바뀌어졌다고 얘기하지, 말로만 바뀌는 걸 그걸 바뀌었다 합니까? 특히나 이재명 대표는 또 비판이 나오면은 내가 진짜 그 얘기했다고 그런 줄 아십니까? 라는 얘기가 꼭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위기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신뢰의 리스크라고 봐요. 메신저로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말 급격한, 말하자면 그 우향우를 한다고 과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신뢰성이 동의해 줄지 정말 의문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위해서는 혹시 이게 조기 대선을 위한 위장 전술 아니냐, 이런 비판 전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사실 내부 상황도 조금 복잡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비명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더라고요. 전 당연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어떤 대선 집권 가능성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한 몸인데, 자, 이재명 대표 지난 1월 이후부터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 안 해도 확장성이 전혀 없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외에 유의미하게 혹시 이렇게 좀 눈에 띄는 후보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야권 성향 지지층을 모두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 저는 이건 동원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들을 지금 연일 비명계가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서 앞으로 더 이상 유의미하거나 혹은 좀 눈에 띄는 그런 확장세를 보이지 못하면 이 균열은 더 심해질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격 시험대에 접어든 2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친명에 대해서 아첨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저는 민주당이 개파 통합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다만 국민 통합과 국민 안정에 필요하다라면은 개파 통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우선해야 될 게 개파 안정이냐 아니면은 국민 안정이냐라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면은 저는 국민 통합과 국민 안정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 통합과 국민 안정을 위해서 개파 통합이 꼭 필요하다라면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거보다 지금 국민 통합과 국민 안정이 우선이라면 거기에 몰두하는 게 결국은 국민 통합 안에 개파 통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 안정을 위한 정책과 그것을 위한 고민을 하는 게 더 우선이다, 그렇게 보고, 이재명 대표의 오늘 국회에서의 연설도 그런 방향으로
맞춰질 것이고 또 그런 행동이 갔을 때 개파 통합은 그 안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결과물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남 여수 해상에서 대형 어선이 침몰해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가운데 수색 작업이 밤새 진행됐습니다. 해양경찰은 바다에 가라앉은 선체와 사고 해역을 중점적으로 수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여수 해양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실종자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죠. 네, 여수 하백도 해상에서 대형 어선이 침몰한 지 3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해양경찰은 밤새 조명탄을 쏘며 야간 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여전히 선원 5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날이 밝자 해양경찰은 하늘과 바다, 물밑에서 입체적인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체의 마지막 위치와 해류 등을 고려해 해상 가로 28km, 세로 19km 반경을 수색합니다. 4개 구역으로 나눈 해상 수색엔 경비함정과 해군함정, 민간어선 등 40여 척과 항공기 4대가 투입됩니다. 침몰어선은 사고 지점에서 370m 떨어진 곳에 수심 80m에 있는 거로 파악됐는데요. 해군의 수중 무인 탐지기도 투입돼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엔 선체에서 19m 떨어진 수중에서 31명이 발견됐는데요. 56살 한국인으로 신원이 확인됐고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66살 선장 등 한국인 선원 5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는 총 5명인데요. 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인 각 1명입니다. 해양경찰은 사고 어선이 조난 신호를 보낼 틈도 없이 급격히 기울어 침몰한 거로 보고 있는데요. 100톤급 이상의 대형 어선이 2.5m 파도에 전복해 침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상 악화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경은 선체 수색과 함께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사고 원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해양경찰서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웃 간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두 사람이 평소에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빌라 앞에 경찰차가 서 있고 내부에는 통제선도 설치돼 있습니다. 건물 5층에 살던 40대 A씨가 아랫집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어제 낮 1시쯤.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직접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 여기가 문을 열어보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바깥에서 아들이 무서우니까 아버지에게 전화하니까 그럼 신고를 해라. 쿵쿵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한 A씨를 아랫집 남성이 찾아 올라가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범행으로 이어진 겁니다. 윗집이 아랫집의 소음을 문제 삼으며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건데 이웃들은 평소에도 두 사람이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좀 그 감정이 있었죠. 내가 봐도. 집 전체 올려보지 이 소리가 아니고 펑펑 소리 난 거 있잖아. 다만 두 집 사이 층간소음과 관련한 신고 이력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연애 관계를 가장하며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투자를 대신해준다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수법이 교묘해져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A씨는 얼마 전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소개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투자 전문가라며 돈을 많이 벌게 해줄 테니 코인에 투자하라고 권했습니다. 대표 이사이다. 손자 재벌이다. 이러면서 자기 전문 코인 주식 트레이더인데 나랑 놀면은 나랑 사귀면은 1억 만들어줄 수 있다. 대신 투자해준다는 말에 A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모은 돈과 부모님이 넣어준 적금까지 1,900만 원을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남성은 대신 코인 거래를 해주기 위해 필요하다며 A씨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유심을 받아갔습니다. 또 차 사고가 났다거나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해외 거래라 시간이 걸린다고 핑계를 대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추가로 수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넸지만 이후 남성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계속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돈 벌써 주고 나서 한 하루 이틀 뒤에 자기 벌써 1,400만 원인가 벌었다 이러면서 약간 안심시켜주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대부분 A씨처럼 20대 여성이었고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있었는데 이들은 사기 혐의로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연애 빙자 사기,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신고 건수는 1,265건, 피해 규모는 675억 원에 달합니다. 그루밍 작업을 하는 거고 듣고 싶어 하는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너 굉장히 예쁘고 너 정말 너 괜찮고 너 대단하고 너 뭐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뭐 어쨌든 기술자들인 거잖아요. 로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왜곡된 시선이 두려워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며 심리를 조종하는 범죄 특성상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문제 유출 의혹이 일며 2차 시험까지 치른 연세대 논술과 관련해 경찰이 유출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챗GPT를 이용해 문제를 미리 풀어본 수험생 한 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세대 수시 모집 논술 시험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문제 유출은 없었던 거로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글이 올라온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해 작성자 8명을 특정했지만 모두 시험이 끝난 뒤에 촬영한 사진 등을 올린 거로 판단한 겁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특정 문항에 도형 그림이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를 문제 유출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8명 가운데 7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문제를 미리 풀어봤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수험생 1명만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수험생은 감독관 실수로 미리 배부된 문제지를 촬영한 뒤 챗GPT로 문제를 풀어봤다며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가 덜미가 잡혔는데 당시 챗GPT의 풀이는 오답이었고 이 수험생은 낙방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연세대 논술시험장에서 감독관 실수로 시험지가 미리 배부됐다 회수된 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학교가 일부 수험생을 고발하고 수험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시험 무효 소송을 내며 2차 시험까지 진행됐습니다. 수험생들의 시험 무효 소송은 지난해 말 소취하로 끝났고 경찰 수사까지 마무리되면서 의혹이 제기된 지 3달 만에 시험을 둘러싼 민형사상 분쟁은 일단락됐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100억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직전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예치금 100억여 원을 코인으로 구매해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파가 약화하면서 점차 평년 기온이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월 대보름인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강수가 그치는 시점이 달맞이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에는 북쪽 상공에 정치하던 한기의 중심이 빠져나가면서 월요일부터 추위가 점차 풀리고 2월 중순의 날씨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온이 점차 올라 주 중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예년보다 2에서 3도 높아지겠고 낮 기온은 영상권을 되찾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파가 풀리고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아할 때는 기온 변동폭이 크게 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대비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입춘 한파가 한 주 내내 이어지더니 어제 아침 한강이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공식 결빙됐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늦은 결빙 기록인데 한강을 얼린 한파는 더 오래 가지 않고 이번 주 점차 약화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강 가장자리부터 한가운데까지 폭넓은 얼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입춘 한파가 한 주 내내 기승을 부린 탓입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 4일 이후 닷새가량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를 유지하고 한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며 때늦은 한파가 오래 지속했습니다. 이후 엿새째 아침, 서울 기온은 전일보다 높은 영하 9.6도로 한파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공식 결빙구역은 오랜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뒤늦게 흐름을 멈췄습니다. 겨울철 한강 결빙을 공식화하는 관측 지점은 한강대교 노량진 방향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교각 사이 상류 100m 지점으로 공식 결빙은 이 부근에 두꺼운 얼음이 만들어져 흐르는 물이 보이지 않을 때 선언합니다. 기상청은 올해 한강 공식 결빙이 지난해보다 14일, 평년보다 30일이나 늦었는데 특히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았던 데다 한파 경보 수준의 긴 한파도 뒤늦게 찾아와 공식 결빙이 역대 두 번째 수준으로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강 결빙 관측이 시작된 1906년 이후 가장 늦은 결빙 기록 1위는 1964년 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 9일 한강 결빙이 역대 두 번째로 늦은 결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때늦은 한강 결빙을 몰고 온 한파의 기세는 더 오래가지 않고 점차 약화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기 시작해 평년 기온을 회복하고 한낮에도 영상권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월대보름이 있는 수요일엔 강수가 예상되는데 눈보다 비나 진눈깨비로 내리는 곳이 많겠고 이후 드러날 정월대보름달은 비가 일찍 그치는 시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날입니다. 기압골의 어떤 이동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뒤따라오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이동 속도와 강도에 따라서 12일 날 밤 정도의 날씨가 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압골이 좀 빨리 빠지게 된다면 이 북쪽부터 조금 날씨가 좋아지면서 보름달을 볼 가능성이 또 있겠고요. 이후 이달 하순부터 3월까지는 예년보다 대체로 기온이 높아 계절의 시계가 봄을 향해 젠걸음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초봄까지는 주기적으로 한기가 내려와 꽃샘추위가 찾아오겠고 기온 변동폭이 커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가수 송대관 씨의 영결식이 동료 가수와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수들은 송대관의 대표곡 해뜰 날을 부르며 트로트 가요사에 남긴 고인의 업적과 발자취를 기렸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노래한 가수 송대관의 마지막 길에 쨍하고 해가 떴습니다. 태진아, 서른도, 강진 등 수많은 후배들이 고인의 애창곡이자 대표곡을 부르며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고인과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렸던 서른도는 마지막까지 무대에 섰던 고인에 대해 존경과 위안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가수는 결국 무대에서 시작을 해서 무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래도 무대에서 우리 선배님이 하고 싶은 일을 웃으면서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위안이 되긴 합니다. 막역한 후배 태진아는 장례 기간 내내 상주처럼 빈소를 지켰습니다. 라이벌 디노쇼를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며 안타까움과 함께 마지막으로 고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잘 계시고 좋은 자리 형님 하나 또 제가 갈 수 있는 자리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대가정 잘 가! 송대관의 장례는 고인이 회장을 하면서 기틀을 잡았던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졌고 동료 가수와 연예인 등 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고인은 1967년 데뷔해 1975년 해뜰 날로 가수왕에 올랐고 차표 한 장, 네 박자, 유행가 등 수많은 명곡을 남겼습니다.
특히 트로트가 외면받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활동하며 트로트의 명맥을 지켜 많은 후배 가수들이 영결식까지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송대환 선배님 사랑해요. YTN 박순표입니다. 중국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10% 관세 부과에 대응해 보복 관세 조치 시행에 나서면서 2차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조만간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우리나라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합니다. 중국이 일고한 대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LNG의 15%, 원유와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의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겁니다. 텅스텐을 포함한 희귀금속의 수출을 통제하고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10% 관세 부과에 중국도 보복 관세 시행에 나서면서 2차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단 신중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2,964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본 미국의 입장에선 이번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의 관세 대응 예고에 괜찮다고 말하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t's fine. It's fine. We're going to do very well against China and against everybody else. No, we'll speak to them at the appropriate time. I'm in no rush. 지난 3일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과의 통화 이후 25%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한 만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가 이루어진다면 양국 경제에 타격을 우려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펜타닐 불법 유입을 부추긴다는 미국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패권 경쟁 상대국인 중국이 쉽게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中方采取的措施是维护自身正当权益的必要之举。贸易战、关税战没有赢家，施压威胁对中国行不通。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서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관세율을 더 인상할 수 있다고 명시해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 초 상대국의 관세율에 동등한 관세를 매기는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주민 이주 구상에 대한 국제적 반발이 거세지자 가자지구를 재건하라고 일부 토지구역들을 다른 중동 국가에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현직 대통령 최초로 미식축구 프로리그 결정전인 슈퍼볼을 직접 관전하기 위해 에어포스원에 올라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가자지구를 매입해 미국이 소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가자지구 구상을 재확인하면서 가자지구를 미래 발전을 위한 좋은 장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일본 언론들은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추가적인 방위비 증액 등 무리한 요구는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적자를 언급한 만큼 추후 압박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との間では日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をともに高め、日米が直面する地域の戦略的課題に緊密に連携して向き合っていくことを確認をいたしました。 이시바 총리는 일본 NHK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없었다며 이는 일본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애초 우려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은 점, 한미일 협력 강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미일이 뜻을 맞춘 것에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이니치 요미우리 신문 등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감을 표시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미일 관계만으로는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신흥국들과의 다각적 외교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도 중국과도 정상급을 포함한 여러 레벨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무역 적자의 시정을 강조한 만큼 이번 회담 이후 관세 부과 등 추가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ll be announcing that next week, reciprocal trade, so that we're treated evenly with other countries. 야당도 이번 회담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코 대표는 국회에서 세부 성과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타깃 관세를 부과하면서 10%포인트의 보편 관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132억 달러, 1.9%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3월로 유예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포인트 관세를 실제로 시행하고 나아가 대선 캠페인 기간 거론한 보편 관세까지 부과한다는 가정 아래의 전망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이 전사자가 속출했던 초기와 달리 실전 경험이 쌓이면서 빠르게 적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다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 이전까지 받으면서 북한군이 이번 전쟁을 통해 한 차원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서 포착된 북한군 병사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 드론을 발견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한 북한군은 참전 초기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면서 부대 전체가 전멸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낯선 지형과 전투 방식에 5천 명 가까이 전사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대를 2~3명 단위의 소규모로 나누고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전투에 익숙해지면서 드론 공격에 빠르게 적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고도로 숙달된 전투 능력으로 놀랍도록 많은 수의 드론을 격추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무기 성능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사용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확도가 1에서 3km의 초보적인 수준에서 최근 몇 주 동안에는 50에서 100m까지 향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실전에서 미사일 기술을 시험하며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 기술의 항법 시스템이나 조향 장치가 장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And in return, of course, what is Kim Jong-un after? A simple matter of food and missile tech, possibly nuclear tech, and that is a relatively easy give for the Russians. 북한군이 쿠르스크 주둔지에서 철수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새로운 전략을 수립한 뒤 투입되거나 아예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 기일이 다시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이번 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신문 일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헌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을 엽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후 2시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가 진행된 구체적인 경위나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 등에 대해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각각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기일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심판정에 섭니다. 네, 예정된 변론 기일은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요. 헌재가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헌재가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후로는 아직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탄핵 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헌재 관계자는 변론 종결 여부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수시로 모여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8차 기일에도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측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이번 주에 변론이 종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기각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등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는데 이들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이번 주 기일에서 추가 기일 지정 여부나 한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 기일도 열리죠. 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회가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합니다. 헌재는 애초 지난달 한 차례 변론을 거친 뒤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당사자인 최대행 측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거듭 요청하자 헌재는 선고를 미루고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기일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재개하는데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등 청구 자체의 적법성이나 마 후보자 임명에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중반에 넘어선 가운데 윤 대통령이 형사법정에 청구한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입니다. 늦어도 모레까지는 법원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통상 청구하는 보석이 아닌 구속의 효력 자체를 없애는 구속 취소를 청구한 건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7일 법원에 16쪽 분량의 2차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홍장원 메모를 비롯한 비상계엄 관계인들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구속 판단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주장도 담았습니다. 주요 관계자들이 이미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고 탄핵 심판 증인 신문까지 진행 중이라 이들과 진술을 맞출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구속 이후 상황 변화 등을 따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청구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오는 11일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 측이 다시 보석을 청구할지도 관심인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20일 공판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심의를 다시 시도합니다. 앞서 거센 반발에 심의가 무산됐는데 이번엔 안건에 찬성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집결을 예고해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 심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 안건은 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의 계엄 선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이 담겨 내란을 두둔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이건 재판이 아니에요. 재판이 아니고 그냥 사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권위는 앞서 2차례 안건 심의를 시도했지만 직원들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내란 동조 인권위원 즉각 사퇴하라. 서부지법 폭동의 여파까지 이어지면서 회의를 연기해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번에도 안건 상정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인권위 집결을 부추기는 글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충돌이 우려되지만 인권위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루에 4명씩 증인을 신문하며 남은 2차례 변론기일 심리에 속도를 더 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리 진행 과정을 잇따라 지적하며 공정성 시비를 키우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한 법정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8차 변론기일이 화요일, 목요일에 열립니다. 하루에 4명씩 총 8명의 증인을 신문하게 되는데 헌재가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굉장히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헌재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빠르게 하겠다라는 의지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이다 보니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 상태에 대한 공백을 최소한도로 빨리 결정하겠다라는 의지를 닮았다라고 보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공판 집중심리제를 채택하는 한 공판은 굉장히 집중해서 빠르게 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하루에 4명을 이제 집중적으로 증인 신문하는 것은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절차이긴 합니다. 그런 만큼 헌재에서도 또 변호인단, 대리인단들 모두 이 절차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 측은 주말 동안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일단 증인 신문의 시간을 제한하고 또 반대 신문의 그 질문을 미리 제출하라라고 하는 것은 허위 증언을 준비시키는 짬짬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를 토대로 엉터리 졸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종합하면 방어권 보장이 미흡하다라는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증인신문 절차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보통의 이제 증인신문 절차에서 주신문 사항을 일반적으로 미리 제출하는 것이 민사 형사의 본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다만 반대신문 사항 같은 경우는 재판 당일 직전에 미리 내는 경우들이 이제 관례적으로 많은데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는 1일 전에 미리 낼 것을 이제 권고하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반대신문권을 미리 제출하는 경우에 혹여라도 이것이 증인이 알게 되고 증인이 그것을 대비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불공정하게 증인신문 절차와 관련한 재판 절차권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 모든 점은 국회 대리인들과 피청구인 대리인단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주신문 사항이 제출되었을 때는 국회 측도 마찬가지로 하루 전에 반대신문권을 제출해야 되는 동등한 상황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반대신문 사항을 또 증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증인이 이것을 모두 알고 임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이고 반대신문 사항 같은 경우는 재판 직전에 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만 이제 헌법재판관들께서 이렇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이유를 이제 살펴보자고 한다면 워낙 중요한 재판이다 보니 증인신문에 대한 재판 소송 지휘권에는 증인신문 사항을 제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판에서도 불필요하거나 이 증인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이 요증 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을 할 때는 신문 사항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이걸 미리 이제 제출함으로 인해서 재판관들이 살펴보도록 하는 절차적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판은 생중계되진 않지만 녹화돼서 대국민에게 이제 전송이 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불필요하거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국가 안전보장에 굉장히 불필요한 어떤 비밀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이것은 사전에 제안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하루 전에 제출할 것을 구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시간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양쪽에 비슷한 시간을 배분한 측면 그리고 90분이라는 시간이 다소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증인신문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이걸 무한정 확대하다 보면 또 신속한 재판이라는 어떤 그 가치와는 충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90분이라는 시간이 제한된 것 같고요. 다만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즉석에서 추가 신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허용하는 방식으로 재량적 소송 지휘를 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종합하자면 현재는 신속성 그리고 재판의 효율성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 이제 증인들을 보겠습니다. 내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안보실장 그리고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자, 이 증인들의 면면을 보면 계엄의 사전 모의 여부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 쟁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개최됐는지 여부, 그리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립 시기라든가 이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3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가능성이라든가 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이유와 관련해서 선관위 시스템이 부실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신문하기 위해서 이 3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증인신문 절차와 관련해서 헌재가 확인할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수사 절차상 확인된 조서의 내용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직접 진술하고 작성한 것이 맞는가. 그리고 부정선거의 실체나 부정선거의 가능성, 시스템의 오류와 관련해서 이것이 실제로 실존하는지 여부, 그리고 가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정선거로 인한 어떤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이 절차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을 미비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김용빈 중간위 사무총장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점검하는데 직접 참여하거나 서로 공방을 거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에 대한 주요 쟁점이 이 두 사람 입에서 진술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 신원식 실장 두 사람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문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각자 양측에서 우리도 주신문을 하겠다라고 각자 증인 신청을 했다는 것은 각자의 입장에서 신문사항 을 마련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묻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신문 증인 신청을 한쪽에서 하면 한쪽이 주신문을 하고 한쪽은 이 방어권 탄핵 의 어떤 절차로서 반대 신문권만 행사하는 것이고 반대 신문권은 주신문에서 물어본 사실관계에 한정돼서 그를 탄핵하는 영역 내에서만 반대 신문을 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사실관계를 제시하거나 새로운 어떤 사실에 대한 주신문격인 질문을 하지 못하다 보니 양쪽에서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확인하고자 하는 주요한 사실관계가 있고 그 사실관계가 각자 입장에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의 질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회 측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국무회의의 어떤 실체적 요건이 미비한 점을 강조하는 증인 신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두 번째로는 단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신문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대통령 측에서는 이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당시에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반대로 물어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앞서서 보인 태도가 국민들이 혼선될 것을 우려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런 만큼 공개적으로 본인의 어떤 진술을 증인신문 사항을 통해서 밝힐 것이라고 현재로서 좀 예견하기 어렵고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은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진술에 좀 제한된다, 진술하지 않겠다, 거부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또 법조인 출신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증인이 진술한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본인에게 치명적으로 또는 중요한 진술로 파악될지 아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회피적으로 진술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에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예정돼 있는 변론기일 가운데는 마지막인 13일 8차 기일에 또 한 명의 증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자, 이 사람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데요. 계엄 당일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알아보려고 할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돼서 군 병력이 하려는 업무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앞서서 두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진술이 제한됩니다 하면서 진술을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이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회에 투입해서 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런데 막상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 특선사들이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우리가 길을 터주는 역할을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진술을 직접 헌재에서 청취함으로 인해서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다른 어떤 구체적인 지휘관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절차로서 재차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이제 불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직접적인 진술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헌재에서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진술을 인정하느냐, 직접 서명 날인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장 중요한 내용,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 봉쇄의 목적이 국회 의결권 방해였는가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확인하고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 양쪽 대리인단에게는 15분간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앞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직속 부하를 불러서 군 투입의 의도를 물어볼 예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8차 변론까지 마무리가 되면 재판부가 이제 어느 쪽에 무게를 실을지 주목이 되는데 추가 변론기일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1, 2차례 변론기일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일단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양측에서 치열하게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홍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명의 인이 증언한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하거나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증인이 검찰 조서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한두 명을 직권으로 더 신문하겠다라고 헌재가 결정할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7차, 8차에 소환되지 않은 증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추가 변론기일을 기일을 잡아서 재차 소환할 가능성, 아울러서는 최종적인 변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후 진술의 성격을 가지는 이 결심의 기일을 거치기 위해서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는 다음 주가량에 지정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기일을 진행하다 보면 또 변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또 추가 진행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내일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일단 구속 취소는 일반적으로 인용률이 매우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구속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구속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현재로서는 별달리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단히 구속 취소를 했을 경우 향후 형사재판의 출석 여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출석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선 구속 취소 사유를 특별히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취소 결정을 할 것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요. 특히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한 것이고 증거인멸 가능성은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는 피고인이 다른 증인이라든가 참고인에게 접근해서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라든가 물적 증거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이 가능성이 전부 없어졌다 이렇게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는 구속영장 발부에 특별하게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취소 결정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구속 취소는 보통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수련병원들이 오늘부터 올해 상반기 수련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섭니다. 전국 수련병원은 오늘부터 이달 28일까지 1년차 레지던트 3,300여 명, 상급연차 레지던트 8,000여 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지난달 진행된 상반기 모집과 달리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과 연차 복귀를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 입영 대상 전공의의 군 복무를 수련 이후로 연기해주는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진행한 상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에서는 전체 정원 9,220명 가운데 199명만 지원할 정도로 복귀율이 저조했습니다. 2월의 둘째 주도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 속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체감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낮에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추위 속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에 많게는 5cm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에 내륙에서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곳곳에 빙판이나 살얼음이 추가로 만들어지겠습니다. 오늘 이동하실 때는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지난주 들이닥친 입춘 한파가 벌써 일주일가량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휴일이었던 어제는 이번 겨울 처음으로 한강에 공식 결빙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늦추위는 오늘도 종일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도, 광주 4도, 대구는 5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3도에서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지난주 이미 폭설이 쏟아진 서해안에는 지금도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 서해안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수도권 등 그 밖에 내륙 곳곳에도 약한 눈이 오거나 눈이 날리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날은 언제 풀리는 건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길게 이어진 한파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다만 정월 대보름이 모레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해안가에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무척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뉴스업 머리의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